중년 언니의 생존법. 이혼 후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분들 저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유 4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입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얘기 쉽게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라면 아직까지도 색안경을 끼도 보는 눈이 많죠? 그래서 움츠려 드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도 살아가려면 힘을 내야 합니다. 제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와 건강한 삶 또는 생활 꿀팁 등 나누는 채널이 되고 싶네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좋아졌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몸이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이유 4가지를 과학적 근거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안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가정이 깨졌다, 실패했다, 불쌍하다 이런 시선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 결혼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셨나요? 몸은 건강하셨나요? 저는요, 결혼에 있는 동안 가슴 두근거림과 만성 두통이 있었어요. 몸은 매일 힘들었고 잠을 자도 피곤했어요. 그냥 그게 내 몸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그게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그런 건지.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첫 번째 이유예요.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르티솔이라는 건데요. 이 코르티솔이 단기간에 나오는 건 괜찮아요. 위기 상황에서 몸을 보호해 주거든요.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심한 결혼 생활, 긴장이 풀리지 않는 집 안 분위기, 언제 또 싸울지 모르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는 코르티솔이 낮아질 틈이 없어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만성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면역력 저하, 수면 방해, 소화 기능 저하, 체중 증가, 만성 피로, 두통, 심혈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이 심한 결혼 생활이 이 상태를 지속시켜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남편의 칼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둥당거렸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현관문 앞에서 한 번씩 숨을 고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했답니다. 근데 그게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이 쉬는 곳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두통이 없어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없어졌어요. 처음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랜 싱글 생활을 하다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다행인지.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결혼 생활이 내 몸 돌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밥도 대충 때우기 식으로 먹고 잠도 거의 부족했죠. 내 몸이 어떤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혼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먹을까? 내 몸은 건강한 걸까? 처음엔 그 질문 자체가 낯설었어요.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충족시키는 자기 돌봄 행동은 면역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만성 염증 감소와 직접 연관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는 것,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산책하는 것, 누군가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페이스대로 자는 것. 이게 사소해 보여도요,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기 돌봄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전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잠이 달라졌어요. 결혼해 있을 때 저는 자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자다가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
이게 다 수면의 질이 낮은 거예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공간에서 자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몸이 위협적인 환경이라고 느끼면 얕은 수면이 지속됩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 긴장된 가정 환경은 수면 중에도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해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진짜 쉴 수 있는 공간. 그러고 나서 잠이 깊어졌고 아침이 달라졌어요. 네 번째 이유예요. 이건 좀 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신체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 에너지도 있어요. 갈등이 심한 관계 안에 있으면요.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감정 억누르고 상처받고 또 참고. 이게 다 감정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켜요.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몸이 회복할 여력이 없어요. 면역도 낮아지고 자꾸 아프고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만성적 감정 억압은 NK세포자 연살의 세포 활성도를 낮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환경이 면역 회복에 직접 영향을 줘요. 이혼 후에는 그 소모가 사라졌어요. 에너지가 나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에너지가 몸을 회복시키는 데 쓰이기 시작한 거고요. 이혼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이 답도 아닙니다. 한 가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이혼을 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결혼이 다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이혼이 다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만성 스트레스와 자기 방치가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를 돌보는 것. 이게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 후 건강해진 이유 4가지.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 코르티솔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처음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됐다. 네 번째, 감정 소모가 줄어 몸이 회복할 에너지가 생겼다.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번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영상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돼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 번아웃이었어요. 주제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중년 언니의 생존법.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 번아웃이었어요. 갱년기라고 하면 다들 호르몬 탓을 하잖아요. 근데 저 주변에 갱년기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의사한테 번아웃 같은데요? 라는 말 들은 분이 계세요. 그 말이 엄청 충격이었대요. 갱년기랑 번아웃, 증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세요? 오늘 비교해 드릴게요. 들으시면 아, 나도 그랬는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인지 갱년기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갱년기일까요? 번아웃일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분이라면 꼭 보셨으면 해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엔 잘하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다들 이러면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갱년기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요. 그게 갱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갱년기 증상처럼 보이는 번아웃일 수 있어요. 이 둘을 구별 못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야기 해볼게요. 왜 헷갈릴 수밖에 없나? 우선 갱년기 주요 증상을 볼게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두통, 소화불량, 관절통. 이제 번아웃 주요 증상을 볼게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두통, 소화불량, 몸 여기저기 통증. 어때요?
거의 똑같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본인도 헷갈리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헷갈려요. 그래서 번아웃인데 갱년기 치료를 받거나 갱년기인데 그냥 쉬면 된다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요. 둘 다 제대로 된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데 원인을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뭔지부터 50대 여성의 번아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번아웃이라고 하면 직장인들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50대 여성의 번아웃은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조용하게 쌓여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남편 뒷바라지, 자녀 양육, 시댁관계, 집안일.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이 버텨온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더는 못하겠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번아웃은 WHO에서 공식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감정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가 핵심 증상이에요. 주부와 돌봄 제공자에게도 직장인만큼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50대 여성의 번아웃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갱년기랑 시기가 딱 겹쳐요. 갱년기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번아웃까지 오면 증상이 2배로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갱년기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답니다. 이제 갱년기와 번아웃 이렇게 구별하세요. 완벽하게 구별하려면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집에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푹 쉬고 나면 좀 나아지나요? 갱년기라면 쉬어도 증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호르몬 문제니까요. 번아웃이라면 진짜 쉬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둘 다인데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그랬어요. 두 번째를 봐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 언제부터 이랬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갱년기는 서서히 시작돼요. 번아웃은 뭔가 특별히 힘든 시기 이후에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큰 갈등, 가족 문제, 오랜 돌봄 끝에 탈진하는 식으로요. 아하, 여기서 갈리네요. 저는 서서히 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계기도 있었고 힘든 시기가 딱 선명했거든요. 고된 일을 하면서 하는 결혼 생활이 정말 숨이 막혔거든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제일 힘든 게 몸인가요? 마음인가요? 바로 이거. 저는 몸도 힘든데 정신이 더 힘들었거든요. 갱년기는 신체 증상이 먼저 와요. 열감, 발한, 관절통 같은 것들이요. 번아웃은 감정적 고갈이 더 심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완전히 없는 상태. 네 번째 질문. 즐거웠던 것들이 지금도 즐거운가요? 갱년기라면 좋아하는 걸 하면 그래도 기분이 나아져요. 번아웃이라면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도 다 귀찮고 재미없어요. 이걸 묵회감증이라고 하는데 번아웃의 핵심 신호예요. 오호, 저는 이 네 번째도 반반이네요.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 번아웃 쪽에 해당되면 갱년기 치료만 받으시면 안 돼요. 번아웃 회복도 같이 해주셔야 해요. 자,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니 해결을 해볼까요? 번아웃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번아웃 회복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건 충전이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회복에는 방향이 있어야 해요. 방법 1. 나를 소모시키는 것과 거리 두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번아웃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그것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첫 번째예요. 완전히 없애기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족 중 한 명한테 한 가지라도 넘기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방법 2. 작은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넣기. 번아웃 상태에서는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은 기쁨을 집어넣어야 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10분 산책. 이걸 매일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의식적으로. 하하, 이렇게 웃어볼까요? 방법 3. 누군가에게 말하기. 번아웃은 혼자 버티면 절대 안 나아요. 말할 사람이 없으면 글로라도 써보세요. 일기도 좋고 요즘은 이런 채널 댓글에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 방법 좋네요. 글로 써보기 저도 얼마 전부터 글쓰기 하고 있거든요. 실제 종이와 펜으로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 4. 전문가 도움받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제대로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지금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아봤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좁혀지지 않는 남편과의 거리는 탑할 수 없었지만 괜찮은 경험이었답니다. 자, 이번엔 갱년기로 가볼까요? 갱년기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봐요. 갱년기 증상이 맞다면요.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 받으시되 번아웃 회복 방법도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갱년기 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관리 안 하면 증상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둘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케어해 주셔야 한답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갱년기와 번아웃, 증상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원인이 다르고 치료 방향도 달라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질문으로 먼저 체크해 보세요. 쉬면 나아지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몸이 힘드나요? 마음이 힘드나요? 좋아하는 것도 재미없어졌나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갱년기든 번아웃이든 내가 지쳐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때가 왔어요. 나를 챙기는 한 주가 돼볼까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5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요? 이 나이에 도전해도 되는 이유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 주변 시선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보자 였거든요. 혹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망설임이 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나 생긴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들입니다. 50대 중반에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바로 이 채널이죠. 저의 나이는 55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주제를 해야 하나, 편집은 어떻게 하나, 녹음도 해야 하나, 걱정만 한 보따리였거든요. 또 주변의 시선들도 살짝 걱정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잘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옛말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 하면 옛날 사람이라던데 역시 옛날 사람 인증입니다. 왜 확신이 있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 망설임을 없애줄 거예요. 우리가 세뇌당해 온 것들. 나이 한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무슨.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젊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이 말들 누가 했나요? 부모님, 친척, 친구, 사회, 심지어 나 자신. 근데 이 말들이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제 그 증거를 볼까요? 할리우드 배우 베라 왕은 40세에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데뷔했어요.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자그만치 62세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작가 토니 모리스는 39세에 첫 소설을 썼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50대, 60대, 70대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뇌당해 온 거예요. 나이에 한계가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요. 나이는 숫자다 진부한 말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해요. 50대, 60대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라고 믿는 그 생각이 한계예요.
55세에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는 5가지 근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5가지. 이제 본론이에요. 55세에 새로 시작해도 되는 이유, 아니,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때예요. 55년을 살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이를 키웠거나, 직장을 다녔거나 사업을 했거나, 누군가를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버텼거나, 갈등을 겪고 화해했거나, 이 모든 경험이 다 자산이에요. 20대가 콘텐츠를 만들면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55세가 콘텐츠를 만들면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정보는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지혜는 살아봐야 알아요. 저도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55년 동안 겪은 것들, 배운 것들, 버텨온 것들이 다 콘텐츠가 된다는 거요. 누가 이걸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 경험은 오직 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50대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예요. 젊을수록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능력 중 일부는 50대의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어휘력, 감정 조절 능력, 상황 판단력, 공감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올라가요. 젊을 때는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 있어요. 50대는 깊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빠른 것보다 깊은 게 더 강해요. 특히 저처럼 사람들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는요. 공감 능력, 감정 조절, 상황 판단, 이게 다 50대의 강점이에요. 젊은 유튜버가 따라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요. 50대 시청자는 유튜브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예요. 50대 이상 유튜브 사용 시간이 1위랍니다. 이건 전략적인 얘기예요.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시죠? 실제 데이터는 달라요.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가장 오래 봐요.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이 10대보다 많아요. 그리고 50대는 구매력이 있어요. 광고주들이 가장 원하는 시청자층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50대 여성이 50대 여성을 위한 채널을 만들면 시청자도 많고 광고 단가도 높은 채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유튜브에서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채우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나에게 선물이 돼요. 지금 55세지만 65세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전에 내가 지금 뭔가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있어요. 10년 전에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도 이 나이에 하면서 미뤘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뤄져 있더라고요.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아요. 10년 후에 나는 65세예요. 그때도 이 나이에라고 할 거예요. 제 주변에는 나이 많은 언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와 띠동갑 위의 언니도 있고 띠동갑을 넘어 70대 언니들도 있답니다. 이 언니들 할머니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한 분은 100명 이상 성과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이고요. 한 분은 간호사 선생님이고 다른 한 분은 사업가예요. 다들 얼마나 젊게 사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언니들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회활동을 해서 그런가 엄청 동안이에요. 저도 10년 후라면 이 언니들보다 젊은 나이인데 지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작하면요. 10년 후에 65세 나는 10년 경력의 유튜버가 된답니다. 독자가 있고 수익이 있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어떤 65세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10년 후에 이 채널이 제 노후를 책임지는 자산이 됐으면 해요. 그게 지금 시작하는 이유예요. 다섯 번째 이유,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이유예요. 이건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작 못하는 이유로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방금 아니라고 했죠. 기술을 몰라서, 브루 같은 AI 도구가 다 해줘요. 얼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와도 돼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살아온 것들이 다 콘텐츠예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해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거 어쩜 좋아요. 너무 재밌죠? 하나씩 생각해보면요.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나 있죠. 55세에 시작하면 오히려 유리한 것들 다시 한번 짚어봐요. 55세의 강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요. 55세에 시작하면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게 있어요. 강점 1.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20대, 30대는 유튜브 하면 주변 시선이 엄청 신경 쓰여요.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알면 어떡하지? 55세는요? 그런 거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요. 좋은 의미로요. 살 만큼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이게 엄청난 자유예요. 이 자유가 콘텐츠에 그대로 나와요. 꾸밈 없고 솔직한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강점 2. 공감대가 명확해요. 시청자가 누군지 이미 알아요. 나랑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에요. 20대 유튜버는 타깃을 찾으려고 애써요. 55세는 내가 곧 타깃이에요. 내가 궁금한 게 시청자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게 시청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보다 정확한 타깃팅이 없어요. 강점 3.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유튜버들이 번아웃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의무가 되거든요. 55세에 시작하면 달라요. 이게 내 노후를 위한 거예요. 내 삶의 다음 챕터를 여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쉽게 포기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나를 표현하고 나와 비슷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게 수익으로도 이어지는 것. 이 의미가 저를 계속하게 만들 거예요. 강점 4.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5세 중년 여성이 만드는 채널, 한국 유튜브에 많지 않아요. 20대 뷰티 유튜버는 넘쳐나요. 30대 육아 유튜버도 많아요. 근데 50대 여성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채널은 거의 없어요. 이 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곧 기회예요. 저 실제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막막했어요.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카메라도 없고 편집할 줄도 모르고 얼굴 나오기도 싫고 근데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런 거 다 없어도 되더라고요. AI가 다 해줘요. 대본 쓰는 거, 영상 만드는 거, 목소리 넣는 거. 저는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대본만 넣으면 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처음 영상 만들 때 솔직히 어설펐어요. 지금도 어설프죠. 지금 봐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렸다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시작 안 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남아요. 저는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망설이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5단계. 혹시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 유튜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딱 하나만 정하세요. 시작할 때 완벽한 계획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만 정하세요. 유튜브든 그림이든 요리든 공부든 하나만 골라요. 2단계.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정하세요. 유튜브 시작한다면 내일 채널 이름만 정하기. 그림 시작한다면 내일 스케치북 하나 사기. 요리 시작한다면 내일 레시피 하나 찾아보기.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못해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정하세요. 3단계. 주변에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실행 가능성이 올라가요. 말하면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가까운 사람 한 명한테만 말해도 충분해요.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써도 돼요. 저 읽을게요. 그 대신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 주변인들에게 채널 공개하면 안 돼요. 유튜브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알리세요. 4단계. 처음 30일은 결과를 보지 마세요. 처음 한 달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30일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냥 계속하는 것.
결과는 30일 이후에 봐요. 5단계. 나랑 같이 해요. 저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같이 가요. 이 채널이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요. 55세에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서로 응원하는 곳.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곳. 자, 이제 나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볼까요? 나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봐요. 마지막으로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20대, 30대 전성기, 40대 내리막 시작, 50대 이제 끝물.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면요. 20대는 아침이에요. 막 시작하는 시간. 30대는 오전이에요. 열심히 달리는 시간. 40대는 정오예요. 제일 뜨거운 시간. 50대는 오후예요. 오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여유롭고 가장 빛이 예쁘고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직 저녁도 있어요. 밤도 있어요. 하루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후예요. 오후를 제일 아름답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에요.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55세에 시작해도 되는 이유 5가지. 첫째, 지금이 인생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때예요. 둘째, 50대는 판단력과 공감 능력이 최고조예요. 셋째, 50대 시청자는 유튜브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예요. 넷째,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나에게 선물이 돼요. 다섯째,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볼까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리스트 같은 거도 필요 없답니다. 그냥 한 줄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다.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한 줄 쓰고 지금 여기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그 한 줄 쓰고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싶은 게 뭔지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다 읽고 응원할게요. 정말이랍니다. 비슷한 나이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댓글로 만나요. 우리 같이 갑시다.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이 오르는 이유,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이 오르는 이유,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죠. 아무것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괜히 몸이 무겁고 입안은 텁텁하고 괜히 당기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은 바로 반응하는 거 아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혈당은 먹는 걸로 올라가는 거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아드레날린 분비,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만들어서 혈액으로 방출. 왜냐하면 몸은 지금 당장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실제로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않죠. 그 에너지가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혈당만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저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유독 몸이 축 처지고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나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가 딱 맞았어요. 이혼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혼자라는 현실이 확 느껴질 때, 그때마다 이상하게 단계 당기고 몸이 붓고 피곤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년 이후 더 민감해지는 이유, 젊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몸이 버텨주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스트레스, 혈당, 상승, 피로, 또 스트레스, 이 악순환이 더 쉽게 생겨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힘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지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스트레스성 혈당 상승 이런 신호가 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자주 있으세요? 괜히 단 음식이 당긴다. 별로 안 먹었는데도 몸이 붓는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자꾸 짜증이 난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약 먹어야 하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 본 방법 말씀드릴게요. 1. 참지 말고 흘려보내기. 예전엔 다 참고 살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괜히 말해봤자 뭐하나. 그런데요, 참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합니다. 혼잣말로라도 감정 풀기. 일기처럼 메모하기. 가끔은 그냥 울어버리기. 이거 은근히 효과 있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혈당 관리에 진짜 도움됩니다. 2. 짧게라도 몸 움직이기. 스트레스 받을 때는 격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10분이나 15분 산책, 집안에서 스트레칭, 가볍게 팔 돌리기. 제가 얼마 전 시작한 5분 운동 있어요. 성취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쌓인 스트레스 에너지를 밖으로 빼주는 과정이거든요. 세 번째, 단 음식으로 풀지 않기. 이게 제일 어렵죠. 저도 솔직히 힘들 때는 단빵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괜찮아도 결국 더 피곤해지고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바꿨어요. 따뜻한 차 마시기, 견과류 조금 먹기,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지금 위에서 말한 거는 공식적인 거죠. 저는 아직도 단 거 찾고 있긴 해요.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왜냐면 이거로 스트레스 더 쌓이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작은 차이인데 몸 반응은 확실히 달라지겠죠?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게 건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편, 자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해요. 내 몸은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건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한마디.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가뜨리게 둘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혼자 아닙니다. 같이 하나씩 천천히 바꿔봐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50대 혼자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라는 주제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50대 혼자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현실적인 숫자 공개. 주거비 월세 기준 60만원, 식비 50만원, 의료비 25만원, 교통통신비차 없을 경우 15만원, 사회생활비 20만원, 기타 및 비상금 25만원. 합계하면 월 19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언니의 생존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스스로도 가장 오래 고민해온 질문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50대에 혼자 살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맞닥뜨린 현실이기도 하죠.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혹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살게 된 50대 여성들이 이 질문 앞에서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그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뭉뚱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숫자. 서울과 수도권 기준이긴 하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50대의 생활비는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겠지, 혹은 15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감으로 정한 숫자거나 20대, 30대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혼자 사는 삶은 20대, 30대의 혼자 사는 삶과 다릅니다.
첫째로 건강에 들어가는 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참고 넘어가거나 파스 하나 붙이면 됐는데 50대는 그게 안 돼요.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야 하고 혈압이 걸리면 내과를 꾸준히 다녀야 하고 눈이 침침하면 안과도 가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50대거든요. 둘째로 50대는 사회적 관계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친구들 경조사, 지인 모임, 가족 행사. 이걸 다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연결망에는 당연히 돈이 따라옵니다. 셋째로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2명이 살든 1명이 살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함께 살면 나눌 수 있는 비용을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거죠. 이런 특수한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숫자를 잡아야 비로소 현실적인 생활비가 나옵니다. 항목별로 쪼개서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비를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사회생활비, 그리고 기타 및 비상금입니다. 각각의 항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지 윤곽이 잡히거든요. 첫 번째, 주거비. 50대 혼자 사는 분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가가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 7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빌라나 소형 아파트는 보증금을 좀 더 주면 월세를 낮출 수 있고요. 관리비가 별도인 곳은 보통 5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중소도시라면 월세가 30만 원, 50만 원 선으로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잡았을 때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정도를 주거비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가 보유자는 이 항목 대신 재산세, 수선비, 공과금 등을 별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자가 유지비로 월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따로 모아두는 게 좋아요. 언제 보일러가 나갈지, 언제 도배를 다시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식비. 혼자 먹는 밥.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럿이 먹을 때보다 혼자 먹을 때 식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재료를 사면 다 쓰기가 어렵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배달 음식에 의존하다 보면 순식간에 식비가 불어납니다. 50대 혼자 사는 분들의 현실적인 식비는 한 달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직접 해먹는 비율을 높이고 외식을 주 1회로 조절한다면 40만 원대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좋은 식재료를 쓰고 가끔 친구와 밥을 먹으러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55만 원, 60만 원 선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저는 거의 집에서 해먹다 보니 식비는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일주일 식비 줄이기 2, 3만 원으로 만드는 일주일 식단 한 그릇 음식, 자취생 요리 등 작은 금액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나하나 해먹을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50대는 잘 먹는 것이 나중에 의료비를 아끼는 길이라는 겁니다. 식비를 너무 아끼려다가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건강 문제로 이어지면 결국 더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식비는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의료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항목이 50대 생활비 계획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는 항목입니다. 아직 크게 아프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한 달치 병원비를 기록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기 건강검진, 치과 스케일링, 안과 검진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무릎이나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시면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다니시게 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이 생기면 매달 처방전 받으러 내과도 가야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교체하는 비용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생기고요. 치과가 가장 무섭습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는데 50대부터는 치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걸 월 단위로 쪼개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료비 항목은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잡고 치과나 큰 치료가 있는 달을 위해 별도로 연간 60에서 100만 원을 저축해두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달은 5만 원으로 끝나고 어떤 달은 임플란트나 교정 비용으로 100만 원이 훌쩍 나가기도 하니까요. 평균으로 보면 월 20만 원, 30만 원을 의료비로 확보해 두셔야 현실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달달이 조금씩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교통통신비. 교통비는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는 분은 한 달 5에서 8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지만 요즘 대중교통비도 많이 올라서 10만 원 넘을 때도 많더라고요. 차를 갖고 계신 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보험료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5에서 8만 원. 유류비는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에서 20만 원. 주차비 통행료 등을 합하면 차 한 대 유지하는데 최소 월 20만 원, 많으면 40만 원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수리비도 연간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해요. 특히 요즘 이란 전쟁으로 유가 금액이 정말 너무나 많이 올랐죠. 차 한 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통신비는 요즘 알뜰폰을 잘 활용하시면 월 2에서 3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약정이나 인터넷 결합 요금제로 쓰시면 보통 월 5에서 8만 원 선이고 인터넷 비용까지 포함하면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통신비 합산으로는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 시 월 15만 원, 내외 차가 있을 경우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생활비. 이 항목을 따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50대에게 사회적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거든요. 고립감과 외로움이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50대를 지나온 분들은 아마 몸으로 아실 겁니다. 경조사비가 한 달에 최소 한두 건은 생깁니다. 건당 5만 원으로 잡아도 한 달에 5에서 10만 원은 경조사로 나가요. 명절이나 연말이 끼면 훨씬 더 나가고요. 친구들과의 모임, 동호회, 취미활동 등을 합치면 월 10에서 20만 원은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취미를 전혀 안 갖고 집에만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강의 한 개, 산책 모임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항목은 최소 15만 원에서 적절하게는 30만 원 정도를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에서 이 부분은 유동비용으로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기타 및 비상금. 생활비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계절마다 필요한 옷, 신발 교체, 미용실 비용, 화장품, 청소용품, 생활소모품들. 이것들을 다 더하면 한 달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미용실만 해도 한 번 가면 10만 원 이상은 훌쩍 넘죠. 그래서 저는 거의 6개월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화장품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하다 보면 월 환산 2, 3만 원. 옷이나 신발도 계절마다 한두 가지는 사게 되죠. 이것들을 다 합하면 월 20에서 30만 원이 이 항목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비상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0대 혼자 사는 분들에게 비상금은 안전망 그 자체입니다.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며칠 일을 못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비상금이 없으면 순식간에 생활이 흔들립니다. 월 10에서 15만 원씩이라도 비상금 명목으로 별도 통장에 넣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옷이나 신발 등은 거의 안 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딱 정해놓고 안 사기로 했거든요. 비상금으로 조금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항목들을 모두 더해볼게요. 주거비 월세 기준 60만원, 식비 50만원, 의료비 25만원, 교통통신비 차 없을 경우 15만원, 사회생활비 20만원, 기타 및 비상금 25만원. 합계하면 월 195만원입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혼자 사는 50대. 여성이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에요.
외식을 엄청 하거나 쇼핑을 많이 하거나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닌 그냥 건강하고 평범하게 사는데 필요한 돈이 200만 원 안팎이라는 뜻입니다. 차를 갖고 계신 분은 교통비 항목이 4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월 220만 원 이상을 봐야 하고요. 주거비가 더 높은 지역이시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가 더 들어간다면 250만 원까지도 잡아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차도 없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130에서 150만 원으로도 기본 생활이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빠듯하게 쪼인 생활이에요. 비상 상황에 대한 여유가 거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손에 쥔 돈이 이 숫자에 훨씬 못 미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숫자를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막연한 두려움은 실제보다 항상 더 크거든요. 숫자를 정확하게 알면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 내가 지금 이만큼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울까로 생각이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숫자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어디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지, 이걸 찾는 것이 50대 혼자 사는 생활의 핵심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식비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요리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즐기면서 해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아끼려고 맛없는 걸 먹다 보면 나중에 보상 심리로 더 쓰게 되더라고요. 대신 알뜰한 장보기 습관을 들이고 식재료를 버리지 않도록 요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료비는 사실 예방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에요.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초기에 잡으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니까요.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 지금 50대이신 분들 중에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퇴직을 하셨거나 경력 단절 상태인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라면 오늘 계산한 생활비가 더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50대가 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정규직이나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재능 기반의 소일거리, 플리마켓이나 중고 거래, 부업처럼 시작하는 소규모 수익 활동들, 이것들이 생활비의 일부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들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각 지자체별 복지 프로그램들, 이걸 챙기고 안 챙기고의 차이가 월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저는 꽤 많은 숫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이 충분하면 물론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50대 혼자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느냐, 이것들이 생활비 숫자보다 훨씬 더 크게 삶의 풍요로움을 좌우합니다. 200만 원이 있어도 외롭고 우울하게 사는 분이 있는 반면 130만 원으로도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결국 마음먹기와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두려움이 아니라 도구로 쓰는 법.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쓰는 법. 50대 혼자 사는 삶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비나 절약 노하우를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가 가장 좋은 정보 창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50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 만들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 오늘도 같이 살아남겠습니다.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 줄어든 50대 이렇게 수입 만들어요. 실전 가이드. 오늘 6번째 영상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니, 나이 들어서 월급이 줄었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채워야 할까요? 이런 고민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중반부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조기 퇴직, 비정규직 전환, 건강 문제 등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월급 봉투가 얇아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준비. 50대는 정말 샌드위치 세대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제 주변 언니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검증된 방법,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 중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게 있다면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0대 수입 감소 우리의 현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5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버티지만 55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문턱이 높아요. 제 친구 하나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급 1만 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해도 월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제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경험입니다. 20에서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돈이 되는 자산이에요. 둘째, 네트워크입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온 인맥은 기회가 됩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큰 경우 우리만의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을 돈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재능 판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을 온라인에서 파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 지인 김 언니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어요. 퇴직 후 크몽이라는 플랫폼에 금융 상담 서비스를 등록했습니다. 한 건당 3만원, 처음엔 한 달에 5에서 6건 정도였는데 후기가 쌓이면서 지금은 월 20건 이상 합니다. 월 60만원 이상의 수입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박 언니는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스타링에서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영어 교육 컨설팅을 해요. 1시간 상담에 5만원, 주말에만 4에서 5건 정도 진행합니다. 주당 20에서 25만원, 월로 치면 거의 100만원 수입입니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 1. 크몽. 캄 디자인, 번역, 상담, 문서 작업 등 모든 종류의 재능 거래. 초보자도 시작하기 쉬움. 수수료 20% 건당. 2. 타링. 미원데이 클래스 정규 수업. 오프라인 온라인 선택 가능. 수수료 15에서 20%. 3. 숨고. 캄 전문가 매칭 서비스. 고객이 먼저 요청을 올림. 전문성 있는 분야의 유리. 실전 팁. 처음엔 가격을 낮게 설정하세요. 후기 5에서 10개 쌓인 후 가격 올리면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밝고 신뢰감 주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응답 속도가 중요합니다. 문의가 오면 빠르게 답변하세요. 첫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후기 하나가 10명의 고객을 데려옵니다. 현실적인 수입 예상. 초보 13개월 월 20에서 50만원. 중급 3에서 6개월 월 50에서 100만원. 고급 6개월 이상 월 100에서 200만원 이상. 핵심은 시작입니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계정 만들고 서비스 하나 등록해보세요. 방법 2. 시간을 돈으로 틈새 시간 활용 일자리.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규직이 어렵다면 비정규직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핵심은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대리운전 여성 전용 서비스. 요즘 여성 대리기사가 인기입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이 선호해요. 안전하고 친절하니까요.
최 언니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만 일해요. 주 4에서 5일 정도. 월 200만 원 정도 버십니다. 체력 소모는 있지만 시급으로 치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 2종 이상, 5년 이상 무사고. 소득은 건당 15,000원에서 3만원, 하루 평균 10에서 15만원 가능. 추천 앱은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티 대리, 시험 감독, 교육청 학원, 기업 시험 등에서 감독관을 모집합니다. 특히 50대 여성을 선호하는 곳이 많아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죠. 일당 10에서 15만원 하루 기준. 빈도 월 3에서 8회 정도 가능. 월 소득 30에서 120만원. 찾는 곳 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시험 감독 검색, 각 지역 교육청 공고.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아이 돌봄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안정적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 시급 1만에서 1만 5천원. 자격 아이돌봄 교육 이수 40시간 무료.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 5 KR. 월 소득 100에서 150만원 주 4일 하루 5시간 기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요양보호사 2급 240시간 교육. 월급 200에서 250만원 풀타임 기준. 시간제 가능 시급 1만 2천에서 1만 5천원. 방문 판매나 홈쇼핑 도우미.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이나 홈쇼핑 방송 보조 일도 있습니다. 소득 기본급과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차등. 월 평균 150에서 300만원 능력에 따라 편차금. 장점 시간 자유로움, 인맥 활용 가능. 단점 초반 고객 확보가 어려움. 중요한 팁. 여러 개의 일을 조합하세요. 예를 들어 월수금 아이돌봄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월 60만원. 화목 시험 감독 또는 틈새 알바 월 30만원. 주말 온라인 재능 판매 월 40만원. 총 월 수입 130만원. 하나로 큰 돈 벌기보다 여러 개를 조합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게 현실적입니다. 방법 3. 내 집을 돈으로 공간 활용 수익.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수익 창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직방 홈스테이. 빈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단기 임대를 고려해 보세요. 특히 관광지 근처나 대학가는 수요가 많습니다. 선배 언니는 서울 홍대 근처에 살아요. 자녀가 독립한 후 빈방을 에어비앤비로 내놓았는데 한 달에 평균 20일 정도 예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숙박료 6만원. 월 20일 예약 시 120만원. 수수료 및 비용 제외 실수령 약 100만원. 시작 방법 1. 에어비앤비 코 KR 또는 직방 홈스테이 앱 설치. 2. 방 사진 촬영 깨끗하게 정리 후 자연광 활용. 3. 가격 설정 주변 시세 확인 후 조금 낮게 시작. 4. 기본 어메니티 준비 수건, 침구, 샴푸 등. 주의사항. 관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소 손님 응대. 집주인이 거주 중인 경우는 신고 불필요하지만 빈집을 운영하면 사업자 신고 필요. 보험 가입 권장 손님 안전사고 대비. 주차 공간 대여. 여분의 주차 공간이 있다면 대여할 수 있어요. 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수요가 높습니다.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파크이어. 월 수익 10에서 30만원 지역에 따라 다름. 장점 한번 등록하면 관리가 거의 필요 없음. 공유 주방 취미방.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부엌을 시간제로 빌려주는 공유 주방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베이커리, 수제 반찬 사업자들이 이용해요. 또는 작은 방을 스터디룸, 연습실, 소모임 공간으로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1에서 2만원. 월 이용 시 50에서 100만원 가능.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 크리에이터스. 창고 임대. 집에 여분의 공간이나 창고가 있다면 짐 보관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당 월 3에서 5만원. 10평 창고 월 30에서 50만원. 플랫폼 짐카 보관이사. 현실 체크. 공간 활용은 초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 정리, 어메니티 구비 등에 50에서 100만원 정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세팅하면 지속적인 수입이 되니 투자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방법사 손재주를 돈으로 수제품 판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손재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뜨개질, 요리, 재봉틀, 그림 그리기. 취미로 해오던 것들이 돈이 될 수 있어요. 수제 반찬, 디저트 판매.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던 그 손길이 이제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언니는 김치, 장아찌, 젓갈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팔아요. 단골이 생기면서 지금은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버십니다. 시작 방법. 소규모로 시작 지인 이웃에게 먼저 판매. SNS 활용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위생 교육 이수는 보건소에서 무료 교육. 수요 파악 후 식품 제조 신고 연 매출 2천만 원 이상 시. 인기 품목. 김치, 장아찌, 젓갈 명절 전 수요 급증. 수제 떡, 빵, 쿠키. 밀키트 손질된 재료 레시피. 건강 도시락 직장인 1인 가구 대상. 손뜨개 수공 예품. 뜨개질, 자수, 비즈 공예 등을 하신다면 온라인 판매를 해보세요. 플랫폼 아이디어스, 텀블벅, 크리마. 인기 품목 아기 모자, 머플러, 가방, 인형. 단가 1에서 10만원. 월 판매 5에서 20개 실력에 따라 다름. 월 수익 50에서 150만원. 성공 팁. SNS에 제작 과정 영상 올리기 스토리텔링. 맞춤 제작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가격 책정 가능. 시즌 상품 준비 겨울 목도리 여름 라탄 가방. 리폼 수선. 재봉틀을 다룰 줄 아신다면 옷 수선 사업도 좋습니다. 바지 단 수선 5,000원, 8,000원. 지퍼 교체 1만에서 1만 5천원. 하루 평균 5에서 10건 가능. 월 수익 100에서 150만원. 시작 방법. 집 근처에 작은 공간 임대 월 50에서 80만원. 또는 재택으로 시작 픽업 배송 서비스.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의 홍보. 그림 캘리그라피.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예쁘게 쓴다면 주문 제작 판매가 가능합니다. 초상화, 반려동물 그림 3에서 15만원. 캘리그라피 액자 2에서 5만원. 청첩장, 돌잔치 제작 건당 5에서 20만원. 판매 채널, 아이디어스 크몽.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활용. 지역 카페, 소품샵 위탁 판매. 방법 5. 디지털을 돈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다섯 번째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이죠. 나이 들어서 유튜브를 하냐고요? 네, 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유튜브 중년 크리에이터. 50대 유튜버가 요즘 뜹니다. 진정성과 경험이 무기예요. 예를 들어 요리 채널 백종원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집밥 레시피면 충분. 정리 채널 살림 30년 노하우를 보여주기. 일상 브이로그 평범한 하루도 누군가에겐 위로. 50대 살림 브이로그를 운영하는 어떤 유튜버는 구독자 8만 명이고 월 광고 수익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찍더라고요. 시작 가이드. 1. 주제 정하기 내가 자신 있는 분야. 2. 스마트폰으로 촬영 처음엔 삼각대만 있으면 됨. 3. 무료 편집 앱 사용 캡컷 블로. 4. 주 2에서 3회 꾸준히 업로드 일관성이 중요. 수익 구조. 광고 수익 조회수익. 월 10만 조회수 10에서 30만원. 월 100만 조회수 100에서 300만원. 협찬 제품 리뷰 건당 20에서 100만원. 블로그 정보성 글쓰기.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해보세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쉽습니다. 수익 방법. 애드포스트 네이버 광고 월 30만 원 정도 개인 편차 큼. 체험단 협찬 건당 5에서 30만 원.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등 월 20에서 100만 원. 성공 팁. 특정 분야에 집중 육아, 요리, 여행, 재테크 등. 검색어 연구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 하루 1개 이상 포스팅 3개월 이상 꾸준히. 전자책 이북 출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플랫폼 크몽 아이디어스 리디북스 셀렉트. 가격 2,000에서 15,000원. 판매 월 10에서 100건 홍보에 따라 차이. 월 수익 20에서 150만원. 주제 예시. 50대 건강관리법. 살림 노하우 30년. 자녀 교육 경험담. 이혼 후 홀로 써기. 실버 여행 가이드. 온라인 강의. 전문 지식이 있다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보세요. 플랫폼 클래스 101 타링 프립.
강의 가격 3에서 30만원. 판매량 월 5에서 50명. 월 수익 50에서 500만원 플랫폼 수수료 제외. 인기 강의 주제. 실용 재테크 주식 부동산. 요리 베이킹. 정리수납. 캘리그라피 그림. 영어 외국어. 방법 6정부 지원을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활동을 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 구직자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총 300만원. 부가 혜택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무료.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 5. KR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찾기는 각 지역별 세일센터 검색.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 교육 무료. 창업 자금 지원 최대 3천만원 저금리 대출. 컨설팅 지원. 신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SEMAS. 5. KR 노인 일자리 사업. 만 60세 이상이면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월 27만원 월 30시간. 사회서비스 월 60에서 80만원. 시장형 사업단 실적에 따라 변동. 신청 가까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자, 여기까지 6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스텝 1 자기 진단 30분 투자.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가진 경험 기술은? 예를 들면 요리, 운전, 영어, 재무 관리 등.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인지 주말이나 저녁인지. 초기 투자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진 자산은 집, 차, 공간, 장비 등은 얼마나 되는지. 스텝 2 우선순위 정하기 1시간 투자. 오늘 소개한 방법 중 3가지를 골라보세요. 1순위 지금 당장 시작 가능한 것. 2순위 1에서 2개월 준비 후 가능한 것. 3순위 3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 스텝 3 작게 시작하기. 완벽하게 준비하려다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온라인 재능 판매 오늘 크몬 계정 만들기. 공간 활용 이번 주말에 에어비앤비 등록. 콘텐츠 제작 내일부터 블로그 1개씩 쓰기. 수제품 판매 다음 주까지 샘플 5개 만들기. 스텝 4 3개월 테스트. 어떤 일이든 3개월은 해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1개월 적응기 배우는 시기. 2개월 개선기 실수 수정. 3개월 안정기 루틴 형성. 3개월 후 수익이 월 30만원 이상이면 계속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세요. 스텝 5 복수 수입원 만들기. 최종 목표는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갖는 것입니다. 예시 조합. 주중 아침 아이돌봄 월 60만원. 주중 저녁 온라인 재능 판매 월 40만원. 주말 수제품 판매 월 50만원. 총 월 수입 150만원. 하나가 안 되어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이게 안정성입니다. 중년 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50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회사가 시키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든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한 번에 큰 돈 벌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시작이 두렵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실패가 두렵다면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것부터 하세요. 나이가 걸린다면 나이를 무기로 삼으세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세월이 준 지혜와 살아온 경험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충분히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잘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남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한테 상처받고 나서 달라진 것 3가지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중년 언니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참고 링크 모음과 온라인 플랫폼 링크 올려드릴게요. 캡처해서 사용하세요.
이번엔 유용한 앱들 알려드립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동네 홍보, 카카오톡 채널 고객 관리, 클래스 100일 온라인 강의, 크리마 수공예품 판매. 본문의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권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